치프 이코노미스트 치프 이코노미스트로 계신데 영국과 미국에서 공부를 하셨고요. 그리고 삼성생명에 계시다가 시리뱅크에서는 서울, 홍콩 등에서 근무를 하셔가지고 이 금융 이코노미스트의 실전에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침 부산에 출장 가셔가지고 부산에서 말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한 40분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질의응답으로 하는 그런 순서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잘 들리시죠? 예, 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으로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엉클 쌤이 금리를 계속 많이 올렸었고요. 인플레를 잡고, 예. 근데 결국에는 이제, 내년까지 해가지고, 나라마다 좀, 여건마다 좀 다르겠죠. 금리가 어떻게든 좀 더, 추가로 올라가기보다는 좀 더 내려가는 방향으로 갈 것 같다. 요거를 이제 아주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국 경제 중심으로 말씀드리는데 그 외에 이제 다른 나라 주요국도 이렇게 좀 같이 곁들여 가지고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환율 관련해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금리도 조금 말씀드리고 그런 식으로 금융시장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저희 이제 그 CT의 경제 리서치는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냐면요. 국가별로 이렇게 로컬 이코노미스트가 있습니다. 저는 한국을 담당하고 있고 한국에 2명 있고 뭐 중국 담당은 또 뭐 네다섯 명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동남아 유럽 그다음에 또 미국에도 당연히 이코노미스트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바텀업으로 전반적인 뷰를 올리고 그 숫자를 가지고 다시 또그 글로벌 이코노미스트 팀이 있어서 탑다운으로 같이 이렇게 분석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나라별로 성장률을 이렇게 올리면은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성장률을 매달 계속 수정을 해가는데요. 글로벌 성장률이 이제 IMF나 주요 기관마다 이제 집계하는 방식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르지만은 전반적으로 저희가 집계하는 기준에서는 한 3% 정도가 일종의 추세 성장률 아니면은 어느 정도 장기간의 성장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보다 높으면은 성장률이 좀 좋은 거고 3% 낮으면 성장률이 약한데 일단은 이제 올해 성장률은 작년 3%에서 올해 한 2% 중반으로 떨어졌다가 결국에 내년에는 1.9%로 더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제 통화 긴축의 영향이 좀 더 본격화되면서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3분기부터 저희는 리세션이 시작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올해 3분기부터 내년 1분기까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계속할 거라 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지금 3분기 경기가 좋기 때문에 리세션 타이밍 오히려 뒤로 미뤘습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리세션 타이밍이 내년 2분기, 3분기에 걸쳐서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2번 이렇게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기는 다르지만 유럽이든 미국이든 결국에는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그 성장 정량이 둔화되고 리세션을 겪고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도 서비스 인플레이션도 좀 더 이게 조금씩 잡혀가는 이런 큰 그림을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내년 하반기에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제 조금씩 시작되리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중국도 좀 더 상황은 많이 다르지만 결국에 성장률이 올해보다 내년에 낮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올해 한 5% 초중반 성장률도 이제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 결국에는 지금 이제 부동산 쪽에 구조조정을 사실 제대로 시작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구조조정이 계속 시작되면서 동시에 부양책도 너무 갑자기 경기가 둔화되면 부양책도 경기가 둔화되면 안 되니까 부양책 동시에 진행이 되면서 한 4% 중반 정도로 성장을 둔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글로벌 선진국들이 그 경기가 둔화되고 또한 중국도 경기가 둔화되니까 당연히 글로벌 성장률은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약할 수밖에 없겠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책적으로 의도된 경기 둔화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그래프를 보시면은 일단은 지금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빨리 그 전반적으로 경기가 많이 둔화됐는데 서비스업은 굉장히 견조했죠. 근데 서비스업
경기도 글로벌 측면에 보면 전반적으로 서베이 지표가 어느 정도 이제 팽창 속도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요게 좀 더 밑으로 가는 방향으로 보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특히나 경기가 둔화되는 가장 큰 요인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는 통화 긴축의 영향인데 이미 이제 크레딧 컨디션 이게 이제 이것도 그 은행이나 이쪽에 그 서베이하는 지표죠. 그래서 크레딧 컨디션을 어느 정도 보면은 일단은 은행 쪽에서 대출을 해주려는 그런 기준도 굉장히 깐깐해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대출이나 이제 크레딧 디맨드도 어느 정도 위축이 되고 있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지표를 보면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이미 낮은 수준에 들어가고 있고 일반적으로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이 정도 낮은 수준으로 떨어지면은 전반적으로 투자나 아니면 소비 이런 쪽이 계속 내수가 계속 어느 정도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리세션으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고요. 유럽도 역사적인 수준으로 굉장히 역사적인 수준으로 전반적인 통화 크레딧 여건이 굉장히 많이 긴축이 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미국이나 결국 경기가 둔화된다고 보고 있고 특히나 사실 이게 전반에 크레딧 컨디션이 굉장히 위축이 되고 긴축이 된 거는 벌써 된지 꽤 됐어요. 근데 이제 결정타를 날린 거는 최근에 결정타를 날린 건 역시 장기 금리 상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미국의 10년짜리 금리가 지금 거의 4.8%, 5% 가까운 수준으로 갑자기 급등을 했었었고, 그게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일단은 전반적으로 그 리세션의 타이밍이 좀 당장 단기간에 이루어지기 힘들다. 뭐 이런 기대도 있을 거고, 아니면 그랬다 해서 전반적인 통화 정책이 하이어 포 롱고로 가는 것도 있을 거고, 또한 이제 재정 측면에서 전반적인 채권의 공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날 거다. 그런 우려도 같이 다 작용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장기 금리가 거의 이렇게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또 이제 FMC에서 어느 정도 좀 이제 두고 보자 이런 스탠스를 이제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금리 인상은 쉽지 않겠구나 이렇게 인식이 되면서 또 다시 또 미국의 10년물 금리가 한 4% 중반대로 조금 내려왔습니다. 근데 여전히 보시면은 실제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고 아니면 그 명목 금리도 많이 올라와 있고 그리고 특히나 이런 것들이 그 미국의 이제 모기지 금리가 장기물이 고정금리가 많이 올라갔으니까 전반적인 주택 관련한 경기도 앞으로 좀 둔화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말씀 뭐 혹시 말씀하실 거 있으신가요? 아닌가요? 그럼 바로 설명하시죠, 계속. 바로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지금 소비를 보면은 여기서 팬데믹 직전을 한 100으로 보면요. 미국에서 당연히 일단은 처음에 팬데믹 기간에 초기에 레스토랑도 못 가고 그러다 보니까 요 서비스 관련 지표들 뭐 레크레이션이라든가 푸드 서비스 어코모데이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이 됐었고요. 대신에 사람들이 이제 집에서 다 뭐 이제 스마트폰도 사고 그다음에 다른 가구도 사고 여러 가지 듀러블 굿을 사다 보니까 결국에 글로벌 매니팩처링 디맨드가 먼저 급격하게 회복을 했었고 사실 이미 피크를 찍고 어느 정도 이제 안정화된 추세고요. 이 듀러블 굿 관련한 디맨드는요. 근데 여전히 소비 같은 경우는 이제 소비가 특히 서비스 관련한 소비는 여전히 꾸준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꾸준히 하고 있고 사실 레크레이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판단이 직전 수준을 회복한 지 그렇게 뭐 해봐야 올해 초부터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런 듀러블급이 아니라 서비스 중심 소비로 굉장히 경기가 강했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뭐 엑세스 세이빙이 굉장히 많았다 아니면은 전반적인 어셋 마켓이 굉장히 부밍하면서 가게들의 넷워스가 굉장히 많이 커졌다.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일단은 다들 보는 거는 그래도 이제 피크는 좀 지나지 않았냐. 아니고 저희가 초과 저축 같은 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이제 미국 이코노미스가 측정을 하는데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피크는 좀 지났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잠시만요.
예, 그래서 이제 지금 매니팩처링의 센티먼트를 이제 글로벌하게 좀 비교해서 큰 그림을 보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판당의 초기에 지금 제조업가 아니면 듀러블 굿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해지니까 매니팩처링이 먼저 빨리 회복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벌써 한 2021년, 2022년, 초기 정도에 피크아웃을 해가지고 많이 둔화가 됐고, 이미 사실 지금 서베이 지표 측면에서는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어느 정도 이미 일종의 위축 국면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나 마찬가지고 한국도 그러한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 회복세의 가장 큰 수혜자였고, 그리고 이제 많이 좀 둔화가 됐었죠. 덕분에 반도체 가격도 많이 떨어졌었고, 그리고 유럽과 지금 미국의 전반적인 서비스 쪽의 센티먼트를 다시 서베이 지표로 또 이렇게 장기간의 추세를 그려보면요. 역시나 팬데믹 초기에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고, 그리고 이제 회복세는 좀 더 뒤에 왔었고 여전히 좀 내려왔으나 사실 ISM 서비스만 보면 아직도 이제 미국의 서비스는 약간 소폭의 확장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반적인 엑스 세이빙도 줄어들고, 그리고 크레딧 여건이 페드에서 주도하는 통화 긴축의 영향으로 인해서 전반적인 이러한 서비스업의 팽창이 아직도 확장 국면에 있는데, 얕은 결국에는 이게 밑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겠죠. 중국 같은 경우는 사실 굉장히 드라마틱한데요. 우한 사태고, 이때가 상하이 락다운 때고, 이때가 작년 말에 리오프닝이거든요. 근데 여전히 또 내려왔죠. 그래서 중국은 굉장히 지금 코로나로 인한 일종의 이걸 상흔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남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계속 이제 타이트한 전반적인 신용과 금융 여건을 유도해 왔고, 그리고 특히 장기 금리가 많이 상승한 걸 봐서는 현재로서 특히 3분기 기준에서는 미국 경제 성장이 굉장히 강하지만, 결국에는 이것이 더 천천히 둔화세를 겪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연환산 전분기 성장률인데요. 결국에는 4%, 4분기는 한 1%대, 그 다음에 내년 1분기에는 0%대 가다가 2, 3분기 때는 마이너스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가도 근원 물가들이 이제 3%대 초반으로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굉장히 천천히 내려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실업률 같은 경우도 아직 이제 4%, 저희는 이제 4% 밑이 이제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4% 위로 실업률이 천천히 위로 올라가면서 결국에 5%대에 다다르는 이런 시점에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고 있고, 그래서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은 올해 7월에 인상 자체는 이제 종료가 상당 5.5%로 종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것이 다시 이제 리세션이 내년 2, 3분기에 발생한다고 가정하에 리세션을 확인을 하고 내년 7월부터 페드가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을 좀 글로벌이랑 미국 측면에서 보면요, 특히 이제 이게 미국 지표랑 그렇고 똑같은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제조업 경기가 먼저 회복을 하면서 그다음에 근원 상품 가격들이 먼저 많이 올랐다가 이미 사실 많이 피크아웃을 했죠. 그다음에 서비스 같은 경우는 그 뒤늦게 리오프닝하면서 많이 회복을 하다가 이제 피크아웃을 내려오는데, 이 속도가 그래도 느리지만 천천히 내려갈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최근에 뭐 지정적 리스크도 많이 있지만은, 그래도 지정적 리스크가 현재 수준에서 더 확대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속 $80대 아니면 결국에 내년에는 리세션 리스크로 인해서 오히려 수요 부족 우려로 인해서 유가가 좀 더 하락하는 추세로 갈 거라고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물가를 좀 더 보면요, 지금 미국의 물가가 여전히 많이 둔화는 됐죠. 많이 둔화됐는데, 특히 이제 코어 CPI의 전월비를 저희가 굉장히 유심히 보고 있는데,
이게 한동안은 한 0.2, 0.3 밑에서 굉장히 안정세를 보이다가 최근에 좀 더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 미국 이코노미스는 시장에서도 굉장히 좀 호키시한 편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물가가 안정되긴 좀 안정됐지만은 여전히 노동시장 자체가 사실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상태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일부 품목들이 좀 안정화되기도 하겠지만은 전반적인 서비스 쪽의 물가 압력은 계속 유지가 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이 주거비 물가가 굉장히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제 그 주거비 물가가 선행지수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의 주택 가격을 좀 시차를 두고 물가가 그 주거비 부문이 굉장히 후행하면서 따라갑니다. 근데 앞으로 그 추세만 보면은 이제 주거비가 좀 더 밑으로 떨어져야긴 떨어져야 되는데 최근에 몇 달 동안 사실 시장 주택 가격이 많이 반등을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주거비 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게 생각보다 좀 스티키하게 천천히 떨어질 수 있지 않나. 얘가 좀 이런 우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 아까 글로벌 물가와 굉장히 비슷한데요. 그런 상품 가격이 올라갔다가 피크아웃을 하고 많이 내려왔고, 여기 이게 이제 앞으로 추세적으로 반등할 거라고 가정하고는 있진 않고요. 대신에 서비스 인플레이션이 전반적으로 떨어지지만 이게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결국에 근원 상품과 근원 서비스를 합친 근원 물가를 보면은 떨어지긴 떨어지는데 굉장히 천천히 떨어질 거다. 그리고 특히 이제 2%대를 상회하는 그 기간이 상당히 오래 갈 거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언젠가는 하겠지만 그 속도가 계속 좀 생각보다 느려질 리스크가 있다. 이렇게 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노동시장을 보고 있는데요. 미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지금 이제 실업률이 뭐 조금 좀 오르기는 했지만 여전히 4% 미만이죠. 그래서 저희가 일종의 자연 실업률 같은 개념을 4% 정도로 봤을 때 여전히 거의 완전 고용에 가까운 굉장히 뜨거운 노동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논팜 페이롤이 10월 달에 많이 좀 떨어지긴 떨어졌는데 이게 좀 그때 자동차 부문의 파업 때문에 한 30K 정도가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전히 요거를 이제 3months 무빙 에버리지 추세로 봤을 때는 여전히 한 200K를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팜 페이롤이 좀 더 떨어지면서 이제 10월 달 최근에 장기 금리도 좀 안정화되긴 했지만 여전히 잡이 창출되는 모멘텀은 그렇게 아주 약한 편은 절대 아니고요. 그리고 저희 미국 이코노미스트는 결국에 논판 페이롤의 수준이 100K 밑으로 가야 본격적으로 노동시장이 좀 둔화가 되고 타이트한 게 좀 완화가 되고 특히 100K 밑으로 꾸준히 밑으로 가야 실업률이 4% 위로 가면서 좀 더 노동시장의 이런 인플레 관련 압력이 계속 좀 완화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노동시장의 변화를 가장 빨리 추세를 알려주는 게 요 잠리스 클레임인데 잠리스 클레임이 여기 그래프에 보시면 알 수 있듯이 굉장히 낮은 수준에 여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결국에는 이니셜 클레임이 여기에 좀 꾸준하게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다음에 올라오는 모습 보이고 그다음에 논판 페롤이 100K 밑으로 이렇게 쭉 꺾이는 모습이 3months 무빙이 좀 확인이 되고 그리고 동시에 실업률이 4% 위로 가는 모습이 확인되면은 이제 노동 시장이 굉장히 뜨거운 국면은 좀 더 지났구나 이렇게 아마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직 오지는 않았지만 그리고 임금 상승률 같은 경우는 다양한 매저가 있는데 여전히 전년 대비해가지고 거의 4%대 이상을 거의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노동시장의 타이트함, 그다음에 어느 정도 임금 인상 압력, 그리고 그로 인한 전반적인 물가 압력 이런 거는 그전보다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그 살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연준이 이제 7월 달 인상 이후에 계속 이제 동결을 했고요. 다만 8월 의장이 이제 금융 여건이 분명히 긴축은 됐지만 근데 그렇다고 아주 긴축이 된 건지 확실히 자신 할 수 없다. 좀 쉽게 말해서 좀 애매한 말을 했는데요.
결국에는 연준에서는 일종의 그 긴축된 금융 여건 아니면 장기 금리가 어떻게 보면 추가적인 금리 인상을 대체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이 하는 것 같고요. 뭐 어차피 통화 정책에서 금리 인상을 하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금융 여건을 긴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은 어, 그 논의주간미 대 아침에.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결국에는 내려가시죠. 장기 또 한번 금리의 상의해보면 상승이 알겠죠. 전반적인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많이 줄이고 대체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래서 저희는 일단은 연준은 확실히 금리 인상 사이클이 끝났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다만 앞으로 저희가 미국 경제 펀더멘털을 봤을 때는 여전히 물가 압력, 노동 시장이 타이트하고 물가 압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 그 채권 시장의 그런 이러한 전반적인 물가와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컨선은 어느 정도 유지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에 따라서 금융 여건은 계속 굉장히 완화되기보다는 어느 정도 긴축된 여건을 유지를 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결국에 실물 경제가 둔화될 거다. 그리고 내년 중반에 리세션으로 들어갈 거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게 사실 전망이란 게 굉장히 어려운 게 사실 저희 이코노미스가 시장에서 가장 호키시한 이코노미스였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초만 해도 올해 하반기에 원래는 리세션이 온다고 봤었어요. 근데 경기가 좋아지니까 이걸 계속 타이밍 미루다가 내년 2, 3분기까지도 미뤄졌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저희 전망도 일종의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계속 대응해 나가면서 변하는 게 뭐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금리 인하 사이클은 어떻게 될까?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지금 이제 채권 선물 시장에서 이제 반영된 이제 금리 인하 사이클의 폭인데요. 결국에는 이제 내년 상반기 1분기보다는 내년 한 5월, 6월부터는 좀 더 본격적으로 금리가 인하될 수도 있겠다. 이런 리스크를 반영하고 있고 그 뒤로 갈수록 좀 더 이제 이 폭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일단은 내년 7월 정도에 이거 2분기에 그 경기가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확실히 확인하고 연준에서 7월 달에 25bp를 인하를 해가지고 현재 이제 상당 기준 5.5%의 정책 금리가 매 FOMC 회의마다 인하를 해가지고 하반기에 이제 FOMC 회의가 4번 있겠죠. 그래서 4번 인하하니까는 결국에 5.5에서 4.5로 2024 내년 말로 4.5로 떨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계속 금리 인하 사이클이 유지가 되면서 2025년에 3%까지 미국의 정책 금리가 떨어질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는 이런 금리 인하의 속도는 만약 생각보다 실물 지표가 굉장히 급격하게 위축되는 둔화되는 모습을 보면은 인하 폭이 더 강해지고 아무래도 빨라질 수 있고 그 반대도 충분히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은 도대체 미국의 그 일반 국채 금리는 어떻게 될까? 이게 참 굉장히 그 밀리언 달러 퀘스천일 텐데요. 일단은 저희 채권 시장의 팀에서는 그래도 미국의 금리가 피크는 지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동안 이거 저희 그 CT에서도 굉장히 미국 이코노미스는 굉장히 포키시하게 계속 이렇게 뷰를 봤었는데 채권 시장의 팀에서는 굉장히 도비시하게 어느 정도 상대적으로 봤었거든요. 근데 지난 2년간의 굉장히 가파른 물가 상승과 예상보다 더 호키시한 페드의 결정으로 항상 이코노미스가 굉장히 잘했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이제 그 채권 시장 팀에서도 이제 그래도 그동안은 이제 우리가 또 전망을 좀 잘못한 경우도 많았지만 한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에 그래도 미국의 장기 금리 아니면 전반적인 시장 금리의 상승세가 피크는 좀 지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미국의 그 금리 인상 사이클 자체가 이제 일단은 어느 정도 일단락 됐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장기채의 공급 문제가 장기채가 아니고 미국 국채의 공급 문제가 굉장히 있긴 한데 그래도 이게 계속 그 시장에 쉽게 말해서
그 시장 금리를 계속 끌어올릴 정도로 공급 우려가 지속되리라고는 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 미국 채권 시장템에서는. 그래서 결국에 경기가 경기 지표가 약화되고 그다음에 이제 통화 정책 당국에서 좀 더 도비시한 시그널이 나오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채권을 좀 더 계속 펀딩하는 쪽에서도 그 큰 문제가 없으면은 어느 정도 채권 시장이 좀 더 랠리를 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0년물 기준으로 한 4% 중후반으로 갔다가 4% 중반에 좀 지금 떨어졌는데요. 일단 연말은 4.5%로 저희가 전망을 하고 있고, 근데 내년도 전망은 지금 사실 정확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결국에는 한 4%대로 아마 4% 내외나 4% 후반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이렇게 전망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실 제가 이제 처음에 저희 세미나 관련한 요청을 받았을 때 미국의 이제 좀 선거에 관련한 거를 어느 정도 좀 리뷰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요청을 받았습니다. 근데 좀 안타깝게도 아직 미국의 선거가 이제 프라이머리도 시작을 안 한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실 선거가 예를 들어서 민주당이 이기면 어떤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아니면 공화당이 트럼프가 이기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자세한 분석은 아직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아무래도 시장에 있는 이코노미스트다 보니까 당장 앞으로 3개월 후에 어떻게 될까 이런 면에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일단은 최근에 전반적인 설문조사를 보면요, 일단은 지금 저희가 새 후보를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민주당 쪽은 좀 바이든, 공화당 쪽은 트럼프,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그 로버트 F 케네디 후보가 일종의 제3 후보로서 나왔더라고요. 근데 요 케네디 후보가의 이제 정치 성향이나 이런 걸 보면 굉장히 좀 독특하더라고요. 딱히 민주당 쪽도 아니고 그렇다고 완전 공화당 쪽도 아니고 그래서 양쪽 진영에서 이 표를 가져오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서베이마다 다르지만은 높게 나온 데서는 22%까지 지지율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 케네디 후보가 앞으로 선거에서 얼마나 퍼포먼스를 보이냐에 따라서 사실 기존의 양당 구도가 또 굉장히 좀 불확실성을 많이 가지는 그렇게 이를 겪을 거다, 불확실을 많이 겪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그좀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거는 미국의 유권자의 뭐 70% 정도가 기사를 보니까 지금 바이든 대통령을 또 하기에는 너무 늙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실제로 지지율이 지금 여기 아마 진한 선이 찬성한 어프로브하는 지지율 텐데 50% 상회하다가 지금 뭐 사실 40% 정도로 이렇게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동시에 지금 공화당에서 이제 곧 이제 뉴햄프셔 등 해가지고 프라이머리를 할 텐데 트럼프 지지도가 요 남색이거든요. 그리고 기타 등등 다른 후보들이 있는데 트럼프 후보가 정말 압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화당에서는 트럼프 후보가 결국 최종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고 게다가 이제 결국에 그러면 과연 트럼프 후보 외에도 다른 후보가 좀 더 생각보다 강해질 수 있지 않냐. 그래서 뭐 추세를 이렇게 전반적인 추세를 보다 보면 아마 이건 전국 기반의 서베이겠죠. 트럼프 후보가 오히려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른 후보들은 오히려 더 낮아지거나 계속 낮거나 이런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공화당에서는 결국 트럼프 후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민주당에도 사실 바이든 외에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그 지금 현재 부통령이 인 그 아마 제가 지금 현재 부통령인 좀 젊은 여자 후보가 나올 것도 생각을 했는데 제가 해리스. 예, 예, 맞습니다. 저희 그 미국 이코노미스트가 사실 지난주에쯤에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도대체 그분이 사실 VP가 된 거는 바이든이 너무 나이도 들었고 백인이고 그러니까는 뭔가 이제 상업 보호하는 작용으로서 좀 인기가 있을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그분이 너무 정치적인 매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유권자로 하여금 뭔가 이분을 찍어야 된다 뭐 이런 정치적인 모멘트가 전혀 생기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바이든 후보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은데, 이런 바이든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아주 높은 상황은 아니고, 그래서 결국에는 굉장히 좀 진퇴양난 플러스, 그다음에 재산 생각보다 강력한 재산 후보가 나오는 그런 형국이 될 것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럽이랑 딴 국가를 어차피 그 FX 때문에 간단히만 아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지금 미국보다 경기 둔화 속도 훨씬 빠르고요. 그다음에 물가 둔화 속도 훨씬 빠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럽도 금리 인상이 9월 달 끝나고 내년 6월부터 인하 사이클에 들어갈 거라고 보고 있는데요. 결국에 그래서 요게 그 그래프가 핵심입니다. 이거 선진국 같은 경우는 올해 3분기나 4분기까지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를 하고 내년에 2, 3분기, 미국은 7월, 그다음에 유럽은 ECB는 6월부터 금리 인하 사이클로 전환될 거라 저희가 보고 있고요. 신흥국 같은 경우는 좀 다양하죠. 이미 금리 인하 사이클에 들어간 국가들이 브라질, 칠레, 뭐 폴란드, 아마 헝가리도 그랬나? 여튼 여러 국가들이 있는데 그래도 다른 여러 나라들이 늦어도 한 내년 2, 3분기에 금리 인하 사이클에 동참할 거라 보고 있고 저희는 한국은 내년에 7월에 페드가 금리 인하를 하는 것을 확인을 하고 내년 8월부터 한국은 금리 인하를 한다고 저희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YCC가 굉장히 좀 사실 무력화되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철폐하는 거는 그리고 2025년 초나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글로벌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YCC를 이 상황에서 뭐 갑자기 확실히 내년 중간에 없애지는 않을 것 같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성장률이 굉장히 결국에는 올해는 생각보다 좋은데 내년은 결국에 4% 중반대로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저희 이제 다양한 정책들이 있는데 이것에 얼마나 어떤 속도로 집행을 하느냐 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고 보고 있고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정말 많은 얘기를 들었는데 결국에는 굉장히 강한 부양을 해야 되냐 아니면 좀 더 이렇게 부양을 하지 않고 구조 조정을 해야 되냐 이게 내부적으로 굉장히 큰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FX를 간단히 볼 텐데요. 달러화를 볼 텐데 사실 그전에는 한 올해 초만 해도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이 먼저 오고 그다음에 달러가 이제 좀 더 약해질 거라는 뷰가 있었는데 최근에 많이 바뀌었습니다. 왜냐면은 미국의 경제 성장세가 유럽이나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이제 견조한 것이 확인이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보다는 미국의 경기 둔화가 훨씬 뒤에 올 거라고 보기 때문에 특히 최소한 선진국 통화 대비해가지고는 달러가 그렇게 크게 약화될 거라고 보고 있지 않고요. 이건 달러 인덱스 기준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유로화도 사실 현재 기준에 사실 조금만 약해지면 약해질지 그렇게 강해질 거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특히나 유럽 같은 경우는 경기 둔화가 빨리 되는 게 아무래도 제조업이나 이쪽 익스포저가 아무래도 미국보다 훨씬 더 큰 면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엔화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미국과 일본 간의 통화 정책의 간극이 워낙 지금 많이 넓어졌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한데 결국에는 일본의 통화 정책이 크게 변하지 않더라도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 사이클 종료되고 인하가 확인이 되면서 지금 엔화가 굉장히 약해졌다가 상대적으로 달러 대비 강해질 거라 보고 있고요. 렌민비는 계속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리스크 아니면 구조 조정 리스크가 계속 반영되면서 7일 이하로 급격하게 떨어지기보다는 현재 수준에서 천천히 떨어질 걸 보고 있습니다. 예전에 한동안 중국에 대한 리스크가 불거질 때는 요게 7이 아니라 8까지도 가는 거 아니냐 아니면은 심지어 중국에서 예전 같은 경우는 일본의 통화 정화를 의도적으로 한 경우도 있었는데 뭐 그런 게 가능할 거다 이렇게 봤었고 원달러 환율은 결국에는 저희가 한 0에서 3개월은 1,300원, 6개월에서 12개월은 1,270원 정도를 보고 있는데 핵심적으로는 결국에 미국 연준의 인상 사이클이 종료되고 인하 사이클이 되는 것이 가장 큰 동인이고 동시에 지금 한국의 반도체 사이클 반등이 확실히 굉장히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원화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강해지는 모멘텀을 보고 있고요. 근데 이에 따라 결국에는 연준이 어떻게 생각보다 호기시하게 하냐, 도비시하게 하느냐, 그다음에 중국의 경기가 지금처럼 계속 안정화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요 향방이 바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리의 미국 금리의 방향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조금만 더 한 슬라이드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여기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진한 남색이 미국의 장기 10년짜리 금리입니다. 그래서 10년짜리 금리가 결국에 최근 들어서 거의 5% 가까이 이렇게 올랐다가 저희는 결국에 4% 중반 정도로 이게 살짝 좀 내려가는 정도, 이 정도 추세를 보고 있고요. 그럼 만약 이렇게 된다면은 제가 봐서는 사실 그동안 한국의 장기 금리가 많이 떴던 거는 결국에 미국의 장기채의 텀 프리미엄이 많이 올라가면서 한국의 텀 프리미엄도 같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렇게 동조화됐던 것이 굉장히 컸던 것 같고 그러면은 한국의 10년짜리 금리도 현재 수준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더 4% 밑으로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고 아마 오늘 10년물이 간만에 4% 밑으로 살짝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연말에는 한 3.8% 정도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고 이거는 이제 한국 채권 금리이긴 한데요. 결국에는 여기서 금리 인하 사이클에 가면은 그 금리 인상 사이클이 종료될 때까지는 장기 금리가 보통 많이 뜨다가 인하 사이클 가면 보통 듀레이션 랠리가 일어나면서 굉장히 장기 금리가 굉장히 급격하게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만 이번에는 연준이 생각보다 저 정책 금리 인하 사이클이 굉장히 스티키하거나 뒤로 갈 가능성 하이어 폴 롱거 뭐 이런 리스크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예전처럼 이런 강력한 뭐 이렇게 랠리가 일어날지는 가능성은 좀 더 적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미국 쪽 채권 쪽의 공급도 어느 정도 좀 혹시나 불안할 수 있는 리스크도 아무래도 좀 장기간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좀 아마 한 3, 40분 정도 간단히 지금 저희가 보는 뷰를 요약해서 말씀드린 것 같고요. 혹시 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이 있으시면은 제가 바로바로 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참고로 저희는 제가 말씀드리는 미국 뷰는 저희 미국 이코노미스 뷰를 반드시 이제 준용을 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좀 이해를 형준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러면 오늘 참석하신 회원분들이 질문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거기 나와야지. 질문 있으신 분은 말씀을 해주시죠. 없었네. 네, 선우 교수님. 아니, 제가 이거 화면을 잘못 건드려가지고, 하여튼, 어, 잘 들었습니다. 다양한 말씀을 해주셔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많이 이해할 수 있었는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글로벌 리세션, 최근에 전쟁까지를 포함해서 CT는 그 부분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로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서 여쭙니다. 답변 가능한지요? 예, 글로벌한 리세션을 뭐 이제 국가별로 따지면은 그 전분기 대비 마이너스 성장 뭐 두 번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추세적인 성장보다 좀 확연하게 전반적인 경기 지표가 좀 둔화되는 걸 리세션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로벌 차원에서 저희가 3% 정도가 굉장히 한 추세적인 일종의 성장세를 보면은 이미 올해가 한 2% 중반으로 3%더 밑으로 가고요. 내년에는 2%에도 좀 못 미치는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될 것 같습니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준아, 이게 굉장히 급격한 리세션이나 위기 상황 정도는 아닐 텐데 그래도 어느 정도 샬로우한 아니요. 저성장 국면에 내년에 들어갈 거라 보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별로 보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럽은 이미 3분기에 리세션에 들어가서 내년 1분기까지 질문하고 리세션, 싶으시나?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는 2, 3분기에 리세션, 그래서 소위 말해서 롤링 리세션이라고 이제 이 나라들이 특정 지역이 먼저 좀 마이너스 성장 겪고 그다음에 특정 다른 국가가 좀 여건에서 또 후행하면서 마이너스 성장 겪고 그래서 결국에 일종의 저성장 국면이 내년에 벌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덕분에 그래도 내년에 물가가 어느 정도 또 잡히리라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그리고 여쭤본 건 예. 이제 내년까지가 아니라 한 조금 롱텀으로 한 3년 내지 5년 정도를 두고 봤을 때 전체적인 트렌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 좀 그게 질문이었는데. 저희가 3년에서 5년 정도 성장률은
아니면 전반적인 일단 지정학적 리스크 관해서 말씀드리면요. 일단은 저희가 이제 금융회사하고 되게 여러 나라에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하다 보니까 지정학적 리스크가 갑자기 뭐 굉장히 악화된다고 사실 이렇게 가정하기는 사실 솔직히 말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일단은 전반적인 중동에 관한 리스크에 관해서는 현재 수준보다는 악화되지 않는다. 그 말은 결국에 사우디나 이란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참전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그 진역적 리스크에 상관없이 결국엔 리세션에 따라서 좀 더 하향 안정화되는 걸 좀 중장기적인 추세를 보고 있고 특히나 전반적인 그 공급이 오펙 국가 위에서 논 오펙 국가에서 계속 공급이 나오면서 유가는 그런 식으로 안정화되는데 대신에 그 전반적인 그 금리 자체는 예전 그 팬데믹 때 이전처럼 굉장히 많이 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전반적인 실제 중립금리가 어떻게 될 거냐, 뭐 이제 굉장히 뭐 논란은 많은데 아까 저희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 사이클을 말씀드릴 때 3% 초중반의 일종의 터미널 레이스로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만약에 프리 판다믹이었으면은 아마 2% 정도까지도 금리 인하가 될 거라고 아마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 미국 이코노미스트도 그 미국 경제의 여러 변화된 여건을 봤을 때 갑자기 3% 밑으로 내려가기보다는 금리 인하 사이클이 3% 정도 초중반에 멈출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그 외에 성장률이나 물가 같은 경우도 저희가 중장기 뭐 2027년까지 저희가 전망치가 있긴 있는데 사실 제가 실제로 이거 전망을 참여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그 중장기적인 성장률에 굉장히 큰 이렇게 일종의 어썸션을 줘가지고 막 이게 올라간다 내려간다기보다는 최근 앞으로 한 1, 2년간의 성장률을 살짝 이제 둔화시키는 정도로 이렇게 페이즈 하면서 이렇게 전망시키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뭐 이렇게 중장기적인 그 구조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체계적으로 전망을 좀 바꾸거나 그런 건 좀 사실 좀 떨어지는 게 현실이고 그것보다는 뭐 뭔가 사안이 터지고 그러면은 저희가 개별 이코노미스트가 바로 성장률 전망을 예를 들어 중국에 갑자기 낮추거나 올리고 그에 따라서 글로벌 파급을 바로 이제 빠르게 좀 타임리하게 전망하고 분석하는 것을 저희의 이제 주요한 과제로서 저희가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이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은데, 네네. 이미 다우존스가 한 34,000 되고 있는데 내년 3Q 정도 돼야 이제 FRB가 금리를 좀 인하 쪽으로 바꿀 거라고 보셨는데 그 다우존스가 한번 그때쯤 한번 또 점프업을 할 거로 보세요? 아니면 그게 이미 다 반영이 됐다고 보세요? 사실 그 미국의 에퀴티 전략팀은요, 제가 경험상 어떤 상황이 돼도 항상 사라고 조사- 공고를 하고요. 사실 그 주식 리서치 입장에서 근데 저희 그 이코노미스는 뭐 어떻게 보냐면 결국에 주식 시장이든 채권 시장이든 지금 이제 떻게 보면 한동안 장기 금리 위주로 금융 여건이 긴축이 됐었잖아요. 그에 따라서 그 파월 의장이나 아니면 페드에서 금융 여건이 이미 긴축이 됐으니까 좀 더 두고 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게 굉장히 시장의 도비시하게 인식이 되면서 금리가 내려갔는데 저희 이코노미스는 굉장히 좀 어느 정도 호키시한 뷰, 결국에 인플레이션이나 노동시장의 결국에 타이트한 압력 이런 것이 유지가 된다는 뷰를 가지고 있어서 만약에 장기 금리가 더 떨어지고 아니면 그 주식시장이 랠리한 것도 포함되겠죠. 금융 여건이 계속 더 생각보다 완화가 되는 이런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 오히려 역으로 그것이 또 페드를 좀 더 호키시하게 좀 더 코멘트를 호키시하게 하든 아니면 생각보다 인상을 하던 그런 식으로 또 반작용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뭐 이렇게 내년에 당장 주식시장이 뭐 떨어진다고 올라간다고 제가 사실 말씀드린 건 저도 사실 확신은 모르겠는데 핵심은 그런 그 주식과 금리의 전반적인 금융 여건이 너무 완화되면은 다시 연준이 또 뭔가 타이트닝하게 할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너무 또 다시 긴축되는 여건으로 가면은 연준은 대응해가지고 상황에 따라 대응해가면서 좀 더 완화하는 최근처럼 약간 도비시한 발언을 하면서 그 여건을 적당한 범위 내에서 유지를 하려는 게 핵심이 아닌가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면은 네.
정성춘 박사님. 예, 예, 잘 들었습니다. 결국 미국 경제가 제일 세계 경제에 미친 영향이 크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최근에 아까 박사님도 말씀하셨듯이 허키시한 입장을 계속 가져왔었는데, 미국 경제가 계속해서 경기가 좋았다. 노동시장도 그렇고, 물가도 잘 안 잡히고, 과거 이렇게 예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미국 경제가 계속 이렇게 호황을 지금까지 누려왔었던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그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중국 경제가 그 다음 중요한데, 이 중국 지금 뭐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뭐 중국 망했다 뭐 하는 이런 그 동영상도 굉장히 많은데, 아까 중국 경제가 올해는 좋지만 내년에 한 4% 중반대로 떨어질 거라고 이렇게 전망을 하고 계신데, 중국 내부에서 어쨌든 그 부동산 관련된 여러 부실 문제가 많이 있는데, 중국 정부가 이 중국 경제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구조적인 문제를 어떻게 정말 근본적인 구조 개혁을 하는 쪽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이 보고 있는 건지, 아니면 좀 더 나비시하게 좀 연착륙하는 쪽으로 보고 있는 건지, 이게 중국 경제에 관한 입장도 좀 말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미국이 생각보다 굉장히 경기가 강했던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은 그 가계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엑세빙이 굉장히 많이 쌓였었고, 그게 뭐 팬데믹 기간에 어느 정도 어셋이 굉장히 아웃퍼폼하면서 다양한 그 캐피탈 게인이 있었던 것도 같고요. 아니면 동시에 재정 지출이 굉장히 가계에 많이 직간접적으로 들어오면서 또 가게가 쓸 돈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면이 됐고, 그 다음에 사실 저희가 분석을 많이 안 한 면이 있는데, IRA나 아니면은 이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렇게 새로 만드는 그 법안을 또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를 통해서 이제 결국에 미국에다가 자동차, 전기차 같은 기업 공장을 세워라. 그다음에 또한 칩스 액트를 통해 가지고 미국에다 반도체 이제 공장을 세워라.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한국 수출 데이터만 봐도 미국에서 전반적인 이런 인프라스트럭처에 들어가는 기계라든가 뭐 공정에 들어가는 그런 수출이 굉장히 견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리고 미국에서 자국 내에 투자를 굉장히 촉진시켜나 이런 법안이 또한 전반적인 미국 경제 호황에 또 투자 부문에 있어서 굉장히 견인을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그래서 또 실제로 미국에 이렇게 투자를 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에서 예를 들어 새로 공장을 짓고 싶어도 공장을 지을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다음에 관련한 사람도 구하기도 여전히 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계의 소비는 가계의 과잉저축 내지 아니면 굉장히 컸던 순자산, 그다음에 동시에 투자 쪽에서는 그동안 미국에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졌던 칩스 액트, 인프라스트럭처 빌딩, 또 그다음에 인플레이션 리덕션 액트 이런 것들이 또 굉장히 큰 견인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것 쪽에서 체계적으로 이런 특정 법안이 어느 정도 경제 성장이 이루어진 견인했다 이런 것 리서치는 사실 저희 쪽에서도 굉장히 부족했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사실 저도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비관적인 얘기를 유튜브 같은 데 들은 게 아니라 실제로 제가 중국에서 있을 때 같이 중국 아시아 경제팀이나 중국 경제팀 같이 일하던 동료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분들한테 굉장히 많이 비관적인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비관적이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일단은 중국의 청년 고용이 뭐 실업률이 25%라고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체감하는 실업률은 50%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게 50%냐? 예를 들어 상하이 한 대학에서 졸업생들이 취업을 얼마나 했는지 계산을 설베이를 했는데 44%가 실업이 나왔대요. 네, 샹하이가 지금 중국에서 노동시장이 가장 좋은 데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선 도시 이외에 다른 도시의 청년 실업률 실제보다 훨씬 더 높을 것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왜냐하면 일단은 대학생들을 취업을 흡수하던
이건 저희 공식적인 뷰가 아니라 제가 홍콩에서 직접 같이 일하는 사람들한테 중국 전문가 굉장히 중립적인 중국 전문가들한테 다들 다 들은 얘기인데 결국에는 사교육을 금지시키니까 관련한 그 대학생들의 취업이 닫혀버리고 중국의 대학생들 1년에 900만 명, 1000만 명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중국 지방 공기업에서 사람 짜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방 정부 부채 문제가 심각해져 가지고 관련한 사람들을 많이 줄인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IT 기업은 중국에서 규제를 해버리니까 IT 관련 규제를 많이 해버리니까 사람을 또 많이 안 뽑고 그래서 좋은 대학을 나와도 예전 같은 경우는 골라서 갔는데 오히려 회사에서 골라서 뽑는 이런 상황이 시작되고 있고 그다음에 부동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안 좋냐 얘기 들어보면은 이제 부동산 같은 거 오피셜 지표로 보면 이미 더블 딥이 나타나는데요. 어느 정도 리오프닝 다음에 가격이 오르다가 떨어지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 가격이 얼마나 떨어졌냐 얘기를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항저우가 도시가 중국 알리바바의 헤드쿼터가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거기에 있는 아파트가 한 수년 동안에 한 8배가 올랐대요. 8배가 올랐는데 현재는 그 피크 대비 50%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50% 떨어진 게 특정 그 지역만 그런 게 아니라 일선 도시를 제외하고 대부분 도시의 주요 아파트 가격이 피크 대비 50%가 떨어졌는데 공식 지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선 도시에서도 상하이, 베이징 이런 데서도 한 피크 대비해서 한 20에서 30%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중국의 전반적인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이 대부분 두세 채 뭐 이렇게 다 주택자들인데 대부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는 집을 빼고는 투자용 집들을 처분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리오프닝 이후에 경기가 좀 부동산 경기 살아난 것 같으니까 계속 매물을 내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그 가격이 떨어지고 가격 폭이 떨어진 폭이 지금 공식적인 통계보다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 부동산 쪽에 개발 쪽에 쌓인 버블을 구조조정해야 되는데 그 구조조정은 사실 제대로 시작도 안 한 단계고 그래서 지금 결국에는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결국 크게 보면은 정책이 세 가지가 있죠. 통화 정책, 재정 정책, 부동산 정책 등등인데 통화 정책은 여전히 할 수 있는 여력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를 막 갑자기 인하를 한다고 해도 이제 미국과 금리 차가 너무 벌어질 것을 PBOC에서 내부적으로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금리를 인하를 해봤자 또 버블만 더 만드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그다음 피지컬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는 사실 뭐 특별 국채를 1조 위안 발행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최근에는 나왔지만 사실 그 전까지는 그 지방정부 부채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재정 쪽에 굉장히 부양책도 굉장히 제한이 됐었고 부동산이 그나마 한 8월부터 전반적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라든지 다운 페이먼트를 좀 줄여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한국적으로 따지면 거시건전성 정책을 계속 어느 정도 계속 완화시켜주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로 그 PBOC에서 나 이제 지금 중국 경제지도부에서 굉장히 내부적으로 큰 토론이 벌어지고 있다는데 토론이 내용이 이렇다고 하네요. 일단은 이 상황에서 계속 더 버블을 일으키지 말고 계속 일종의 고통을 감내하면서 성장률을 낮추면서 이게 놔둬야 된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좀 더 미국에서 공부를 하신 분들은 대부분 아주 오히려 우리가 지금 벤 버냉키 같은 부양책을 써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결국에는 일본과 같은 소위 말해서 대차대조표 리세션 이런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 굉장히 강력한 재정 정책 우리도 쓰면 왜냐 중앙 정부 자체는 아직 부채가 아주 많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은 지표가 있는데요. 중앙 정부 자체는 지표가 요 진한 남색인데 지방 정부가 훨씬 더 지금 부채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앙 정부가 좀 발휘해가지고 좀 더 큰 돈을 풀어야 된다. 그리고 금리도 그래도 미국이 하고 상관없이 어느 정도 좀 과감하게 금리 인하를 해서 지금 수요 측면에 굉장히 수요 위축을 그리고 수요 위축과 자산 가격 하락의 악순환을 방지해야 된다. 이런 그 목소리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근데 현재로서는 근데 걱정을 많이 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가들이 중국의 정책이 굉장히 어떻게 턴할지 걱정을 많이 이유는 하나가 미중 관계가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면서
그 2020년, 2021년부터 중국의 경제 리더십 테크노크라트 중에서 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이 체계적으로 계속 잘려나가고 있대요. 그게 결국에 이 사람들이 미국의 스파이 역할을 한다 이런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시진핑 주위에 있는 그 고위 관료들은 대부분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 굉장히 보수 그리고 그 좌파 우파로 따지면 굉장히 좌파이고 그렇게 그런 사람들이 그동안 했던 게 사교육 금지 아니면은 굉장히 자본 시장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지금 중국 금융권에서 연봉 상한제가 지금 도입돼 있거든요. 그래서 연봉이 아예 전년 대비 지금 30% 이상 깎였습니다. 중국 금융권에서는. 그래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서 과연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부양책을 내놓을 것이냐 아니면 자본주의를 계속 잘 발전시킬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결국에는 시진핑 주석이 이 상황을 어떻게 잘 파악을 하고 과연 그 경제 관료로 옆에 있는 사람을 제대로 바꿀 것인지에 달렸다고 보는데 사실 아직까지는 경제 관료 구성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좌파적인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근데 그나마 최근 한 달 사이에는 좀 더 공격적인 부양책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다. 그만큼 시진핑 주석 쪽에 아니면 지도부의 위기 인식도 좀 더 심화되고 있고 결국에는 지금 부동산 부분의 구조 조정을 그래도 어떻게든 시작할 것 같고 이게 시작되면은 최소한 한 2, 3년 정도는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2, 3 정도는 걸리고 거기다가 성장률이 이게 본격화되면 4% 중반을 넘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이코노미스트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해 성장률이 한 5% 정도 될 텐데 올해 성장률이 앞으로 보는 중국 성장률의 10년간의 가장 높은 성장률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코노미스트도 있었습니다. 다 비공식적 비입니다.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런 걸 쓸 수가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거 중국에 대한 비관론을 저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굉장히 부조건적인 비관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확실한 거는 중국에 대해서 굉장히 중립적이고 중국을 사랑하는 이코노미스트들도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비관적으로 변하긴 변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그 질문하기 전에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것이요. 오늘 보니까 일본 엔이 860원대까지 떨어졌었는데 지금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본 엔은 왜 이렇게 떨어지는 건지 그리고 혹시 전망을 하실 수 있으면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예, 일본은 일단은 저희가 엔화 전망은 아까 살짝 보여드리긴 했지만은 일단 달러 기준으로 해가지고요. 150 정도를 지나고 있다가 전반적으로 그래도 현재보다는 엔화가 좀 더 강해질 거라 보고 있는데 핵심은 일본의 통화 정책 변화가 아니라 결국은 미국의 통화 정책 변화가 가장 중요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내년 중순에 미국의 금리 인하가 실제로 실현이 된다면 그때 좀 일본 엔화가 본격적으로 달러 대비해서 좀 더 절상되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N1이 또 좀 많이 변한 거는 지금 공매도라든가 아니면 좀 여러 가지 요인으로 해서 또 원화가 생각보다 단기간에 강해졌잖아요. 1,350원에 있었는데 순식간에 1,300원으로 떨어졌으니까 좀 그런 면도 좀 단기적으로 영향을 끼친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그 한국이 이번에 그 외화 조작 감시를 뭐 해제되고 그랬는데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셔요? 사실 그거는 이미 이제 한국의 소위 말해서 환율 조작국이나 이런 거에서 직접적으로 규정되거나 이런 거는 이제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 한국의 큰 임플리케이션을 크게 가져오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예. 혹시 이윤수 교수님 혹시 아니,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사실 네. 저희 아이뱅크를 비롯한 모든 월스트리트 은행들의 그 예측이 리세션의 타이밍에 대해서 계속 틀렸고 늦어졌잖아요. 그리고 이자율에 내리는 타이밍에 대해서도 늦어졌는데 이번에는 좀 더 맞을 수 있다라는 근거가 있다면 그런 게 혹시 있으신지에 대한 게 하나고요. 일단 두 번째는
금리가 지금 채권 금리가 피크를 찍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뭐 제이미 다이아몬드 이런 사람은 뭐 6%까지 무슨 에이젠다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를 또 하는 분들도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견해가 있으신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발표는 굉장히 잘 예. 들었습니다. 도움이 예, 많이 됐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일단은 미국의 지금 그 금리의 인상 사이클이 좀 끝났다라고 이렇게 판단한 가장 어떻게 보면 가장 그 큰 이유는 장기 금리의 상승이었던 것 같아요. 역설적으로. 장기 금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에 통화 긴축의 목표는 통화 정책 금리 인상의 목표는 전번에 그 파이낸셜 컨디션의 타이트닝인데 파이낸셜 컨디션의 타이트닝이 급격하게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작용이 좀 우려가 됐던 것 같고 그에 따라서 오히려 추가적인 금리 인상 필요성이 좀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 이코노미스트가 월스트리트에서 지난 2, 3년간 가장 호키시한 뷰를 가져서 결과적으로 굉장히 잘 맞췄습니다. 제가 놀랄 정도로 잘 맞췄었는데 저희 그렇게 호키시한 이코노미스트조차 이제 추가 인상 뷰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건 좀 약간 개인적인 스토리이긴 한데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면서 저도 약간 컨빅션을 얻어서 제가 10년 동안 CT 온다면 주식이나 ETF 이런 걸 사본 적이 한 번도 없었는데 2주 전에 미국 장기채 금리가 떨어지는 TLT라고 금리가 20년 이상 금리가 떨어지는데 배팅한 ETF를 10년 만에 처음 샀습니다. 다행히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이 났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장기 금리를 측정하는 지표 아니면 펀더멘탈이 얼마나 뭐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사실 굉장히 방법론도 많이 다르긴 할 텐데 그냥 결국에는 그래도 5% 10년물이 5% 이상은 좀 무리가 아닌가 그냥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고 한국도 결국에는 10년물이 4%에서 3% 이상이 지속이 되는 건 좀 그냥 개인적으로 무리가 아닌가 그냥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신지요? 표시를 해주시면. 네, 홍 교수님. 네. 뭐고요. 미국 경제를 주로 오늘 말씀하시는 건데 이 전망이 보면 2024년까지 좀 돼 있고 그런데 한 가지 이제 미국의 정치 이제 상황이 만약에 트럼프가 내년 12월 선거에서 다시 이기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공화당이 또 상원을 다수당이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미국 대내 정책도 다르지만 대외 정책도 더욱더 변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가? 그리고 지금 이 시나리오는 지금 어떤 거를 가정하에서 정치 상황에 대해서 가정이 돼서 이런 시나리오가 나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저희가 경제 전망을 하더라도 뭐 특정 정당이 이긴다, 뭐 진다 이런 걸 가지고 경제 전망을 하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경제 여건이나 정책 여건에 큰 변화가 있지 않는다는 이제 아주 나이브한 가정 하에 이거 전망을 뿌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특히 외교적으로 변화가 있을 텐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대중 정책은 큰 변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중국에 대한 견제는 소위 말해서 바이파티전 양당을 초월한 그런 아젠다가 된 지 이미 오래됐고 더욱 강해졌으면 강해졌지 누가 이기든 절대로 이게 약해지거나 아니면은 굉장히 급격하게 뭐 다른 방향으로 간다든지 이런 가능성은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지금 중국에 대한 기술 굉장히 제재 특히 반도체 제재가를 뜯어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심화되고 더 굉장히 타겟한 그런 제재가 뭐 누가 되든 계속 더 심화될 것 같고요. 근데 약간 사람들이 우려하는 건 결국에 그거더라고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굉장히 지지가 어느 정도 외교적인 여러 가지 지지가 있었는데 트럼프가 되면 과연 그것을 계속 지속을 할 거냐. 그거에 대한 퀘스천 마크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또 중동 정책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된다면은 지금도 사실 좀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와정인데 또 예상치 못한 또
좀 변수가 생기지 않을까 좀 우려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런 경제 전망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절대로 어떤 특정 정치 시나리오를 가지고 예측하기 굉장히 어렵고요. 오히려 선거철에 가까워지면은 이제 어느 정당이 이기면 상대적으로 좀 성장률이 좀 올라갈 수 있겠다. 아니면은 특정 지출, 예를 들어서 인프라스트럭처 지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법안이 좀 방어되거나 이러면은 어느 정도 좀 더 좀 마지널하게 경제에 어느 정도 이 정도 영향을 가질 수 있다. 그 정도로 측정한 게 사실 현실적인 한계입니다. 저희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네. 김세영 의원 무슨 질문 있어요? 이제 꺼놨어. 그리고 네. 아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네. 트럼프가 되기 직전에 예전에 선거에 이기기 전에 저희가 트럼프가 되면 굉장히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지면서 금융시장 쇼크가 올 거라 이렇게 예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침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트럼프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오히려 주식시장에 굉장히 호재를 받아들면서 주식시장이 랠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실 월스트리트니 뭐 이런데 전망은 전망일 뿐이고 하나의 이제 뭐 레퍼런스 정도로 받아들이는 게 제 생각에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박정수 교수님. 예, 너무 오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간단한 질문 하나 하겠는데요. 물론 중동 정세가 뭐 큰 변화가 없을 거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고, 뭐 저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만 그거하고 상관없이 이제 미국과 중동 간의 관계가 혹시라도 악화가 되고 그러면은 유가가 중동 전쟁과는 상관없이 유가가 요동칠 수가 있을 텐데 만약에 지금의 유가 전망보다 훨씬 좀 올라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이게 또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미치고 그랬을 때는 미국이 금리를 어떻게 가져갈 거라고 예상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네, 사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은 진짜 사실 미국뿐만이 아니라 한국과도 다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예컨대 사실 한 10년 전이랄까요? 5년, 10년 전만 해도 뭐 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오르고 그러면 이게 트랜지터리한 쇼크다. 뭐 이 정도로 하고 좀 어느 정도 좀 인내하고 참아가고 통화 정책에 큰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었는데 최근처럼 전반적인 물가 상승이 대세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또한 이런 서플라이 측면의 물가 상승이 디맨드 쪽에도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이 엑스펙테이션에도 미칠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통화 당국에서도 그 영향을 굉장히 무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생각보다 유가가 좀 더 하나 갭업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 저희가 지금 2024년에 74달러 굉장히 낮게 보고 있죠. 낮게 보고 있는데 이게 리세션 우려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전반적인 공급 우려가 굉장히 제한된다는 이런 시나리오인데 이게 아니라 예를 들어 한 100불 정도로 올라가 버리면은 전반적인 물가 하락세가 굉장히 스티키하게 오히려 될 것 같고 한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미 유가가 많이 올라가가지고 어, 지금 그 영향이 어떤 식으로 경로로 한국 같은 경우는 오냐면 결국에는 유가가 상승을 하고 그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가 코어 서비스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또 미국과 달리 코어 서비스는 이제 내수가 생각보다 빨리 둔화되면서 이렇게 더 떨어질 걸 보고 있는데 코어 굿이 상당히 위에 올라가 있거든요. 이게 크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 코어 굿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수입 물가, 유가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원자재 가격에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가장 우려하는 것은 이러한 유가 상승이 다른 코어 굿 아니면 전반적인 이거 내구재의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그에 따라서 전반적인 단순히 세컨 라운드 임팩트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다른 물가에 전반 넓게 퍼지면서 생각보다 인하 사이클도 좀 뒤로 가거나 아니면 예상치 못한 인하도 좀 나오고 그럴 리스크 분명히 유가 때문에 굉장히 올라갈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어요? 질문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네, 정성춘 박사님. 예, 뭐 한국 경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요즘 우리나라 좀 경제 상황이 안 좋다 뭐 이런 뭐 금융 시스템도 좀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여러 의견들이 나오는데 그 시티뱅크의 그 이코노미스트들은 특히 이제 미국 이코노미스트들이 한국 경제를 보는 시각이 혹시 있는지 좀 말씀 주시죠.
예, 한국 경제 같은 경우는 일단은 성장 모멘텀이 지금 최근에 굉장히 생각보다 좋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성장을 끌어내렸던 건 결국에 수출, 제조업 그리고 반도체인데요. 3분기에는 지금 반도체 부분이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시그널이 3분기 그다음 10월까지 데이터에서 다 확실히 잡히고 있고, 그래서 일단은 그 과거의 성장 둔화 요인이었던 반도체라든가 제조업 사이클이 최소한 한국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오히려 경기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이제 4분기부터 내년까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동안 경기 둔화를 어느 정도 받쳐줬던 게 그 민간 서비스랑 내수일 소비일 텐데, 이쪽은 올해 한 1분기 정도에 피크를 찍고 계속 둔화가 된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 더 둔화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비의 핵심이었던 자동차 구매가 굉장히 최근에 약해지고 있고요. 계절세도 부활하고, 그다음에 한국판 과잉 저축도 저희가 계산했을 때는 계속 더 둔화될 거라 보고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어느 정도 긴축적인 금융 통화 정책을 계속 더 내년 상반기까지 계속 지속이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다가 지금 그러니까 글로벌 관광의 정상화는 한국에서 들어오는 관광객보다 나가는 관광객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결국엔 한국에서 내수로 봤을 때는 내수로는 마이너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제조업과 성장은 좀 회복을 하나 대신에 그 소비와 서비스 쪽의 지출이 좀 더 둔화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세가 생각보다 좀 더 강해졌기 때문에 특히나 채소 가격이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고요. 최근에 유가도 오르고, 그래서 물가가 좀 본격적으로 둔화되는 거는 2% 초중반에 떨어진 건 내년 3분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페드가 인하가 7월이고 물가도 3분기나 둔화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인하 사이클 시작을 내년 3분기로 보고 있고요. 재정 정책 같은 경우는 윤석열 정부가 계속 긴축을 하겠다고 말은 하고 있으나 지금 뚜껑 열어보면 오히려 좀 아주 긴축적인 여건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관리 재정 수지를 봤을 때 뭐 예를 들어 재정 준칙에서는 3% 정도를 타겟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봐서는 올해도 한 3%에서 3% 중반, 내년에 4% 초중반 정도로 관리 재정 수지가 확대가 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예전처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이때처럼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올해랑 내년에 한 3에서 4% 정도 관리 재정 수지가 형성되면서 어느 정도 덜 긴축적인 재정 정책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재정 정책은 사실 정치적인 이상과 경제적인 현실은 굉장히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아까 네, 그 네, 홍기택 손석훈 교수님이 이제 교수님. 이제 트럼프가 되면은 이제 그 걱정이 이제 미국 쪽의 중심으로 생각하셨는데 저는 도리어 그 한국 우리 기업들 특히 지금 전기차의 수요 급증을 예상하고 그 또 IRA 법에 따라 가지고 미국의 2차 전지 중심 기업들이 우리 기업의 규모에 비해서 엄청난 투자를 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위드로우하겠다고 아주 지금 트럼프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한꺼번에 그렇게 뭐 그렇게 하지는 않겠지만 또 상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이제 줄면서 또 그런 기업들이 좀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데 지금 반도체에서 조금 반짝하는 것이 그런 부분에서의 어떤 큰 그 손실로 도리어 더 커버가 안 되는 정도의 손실을 입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이 좀 되고 최근에 사우디의 이제 그 프로젝트에 또 우리 기업들을 많이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참여시키고 있는데 우리 기업들의 리스크가 지금 과거에 여태까지는 이제 뭐 가계부채는 이제 주로 부채 문제, 금리 이런 거 관련돼서 국가 리스크가 컸는데 이런 기업들이 과거에는 없던 그 국제 미중 관계 또 한미 관계 정치적인 어떤 그거에 따라서 같이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기업의 리스크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또 최근에 이제 뭐 공매도 제도를 그냥 급격하게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논의 없이 이렇게 확 그냥 없앴다가 그 해지 효과가 없어지는 거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고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 뭐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시티은행을 비롯해서 그런 IB나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에서는 당분간 좀 빠지는 게 답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걸 굉장히 걱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그 김진욱 박사님 어떻게 그런 제 개인적인 우려에 대해서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당연히 이제 공매도 금지는 이제 그 나벼락 같은 소리고요. 일단은 그 주식 같은 경우 큰 트렌드를 한번 보신다면은 요 하늘색 선이 외국인 코스피 순매수의 누적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20년부터 올해 외국인들은 계속 그 한국 주식을 팔아왔고요. 그다음에 2020년부터 중반부터 결국에 지금 IT 사이클이 바닥에 왔구나 그러면서 좀 이렇게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보는 데들은 반도체나 이런 기업들을 먼저 담았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한 5, 6월은 AI 기대로 또 반도체 기업을 많이 담았고요. 근데 다시 이제 반도체 사이클에 진짜 살아나나 좀 우려감이 있었고, 그다음 AI에 관한 소위 말해서 프로핏 테이킹 이런 것들로 인해서 최근에 오히려 이제 주식 쪽에 좀 자금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주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많이 빠지다가 최근에 좀 들어오다가 최근에 다시 빠졌다. 그래서 그 정도가 하나의 트렌드인데 공매도 이슈 금지 이런 걸로 인해서 당연히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은 이미 사실 빨라도 2025년이나 가능한 뭐 그런 재료였는데 더 뒤로 가거나 좀 더 확률이 좀 더 낮아졌다 뭐 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는 것 같고요. 대신에 외국인들의 한국의 채권 사랑은 굉장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게 하늘색 선이 외국인들의 한국 주식 이제 소유 비중이고요. 그래서 예전에 한 40%까지 갔었는데 최근에 많이 아까처럼 쭉쭉쭉 많이 빠졌죠. 빠져가지고 좀 거의 히스토리컬한 밴드의 가장 낮은 수준 한 20% 중후반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대신에 한국인들의 채권 사랑은 굉장히 강해져가지고 계속 이 채권 보유 비중도 한 10% 정도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른 데이터로 봐도 이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여기는 안 보이는데 결국에는 채권에 관련한 전반적 플로우나 아니면 플로우는 계속 꾸준히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인지 모르겠는데 외국인들의 채권에서 한국 채권을 사랑하는 이유 중 하나는 결국에는 한국이 일본화 될 거라 보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일본화 되면서 예, 그래서 결국에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가 고착화되면서 채권 금리가 현재 뭐 10년물이 4%지만 이거 너무 많이 올랐다. 그래서 결국에는 한국 금리가 추세적으로 구조적으로 많이 중장기적으로 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회만 생기면은 한국 채권은 굉장히 사랑하고 계속 더 담으려고 이런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에 관련한 국제 지표인 WGBI는 아마 빠르면 내년 한 3월, 늦어도 내년 9월에는 편입이 될 공매도랑 상관없이 편입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 자금이 한국 채권에는 더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질문한 그 미국에 투자한 그 IRA 법에 대응해서 네네. 투자한 그 많은 한국 기업의 투자가 굉장히 부실화될 거라는 그런 우려들은 혹시 안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네, 특히 이게 트럼프가 당선되면은 더 위험해지지 네. 않을까. 사실 그게 현재로서는 저희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특별한 뷰는 없는데 문제는 이제 여기 저희가 경상수지의 스트럭처를 저희가 그려봤는데 여기 보면 빨간 게 지적 투자거든요. 지적 투자가 보시면 한 2020년부터 2022년, 2013년에서 굉장히 이 빨간색 선이 많이 커졌습니다. 결국에는 여기 아마도 미국의 IRA 관련한 투자 뭐 아니면 반도체 투자 그런 것들이 가장 큰 이제 규모를 가지고 나갔을 텐데 현재로서는 근데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정치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실제로 될지는 사실 저희도 사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실제로 진행이 될지는 왜냐면은 외국의 다양한 기업들이 미국에서 지금 전기차 공장을 짓고 거기다가 지금 그 배터리 공장까지 짓는 것이 미국 경제에 분명히 좋은 이점이 있을 거기 때문에 과연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그렇게 하더라도 실제로 그렇게까지 이어질지는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요? 네, 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뭐 특별한 질문이 없으시면 그 말씀을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김진욱 치프 이코노미스트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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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저기 멤버들께 좀 얘기 좀 할까 하는데 오늘 새로 이화여대 석병훈 교수님하고 서울시립대 조명환 교수께서 조인하셨습니다. 석 교수님 예, 인사 한번 아, 하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환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에 있고요. 저는 전공은 거시경제학이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고, 그다음에 재정정책이랑 통화정책 관련된 연구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매주 수요일 아침에 YTN에 나오고 있고요. 월요일 아침에는 SBS 라디오에 매주 나와서 경제 현안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칼럼도 쓰고 있습니다. 예, 네. 디지털 타임즈. 그래서 뭐 앞으로 자주 찾아뵙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시 환영합니다. 예. 그리고 조명환 교수님. 예, 안녕하세요. 저 서울시립대학교의 조명환입니다. 오늘 뭐 발표도 잘 들었고, 그 다음에 또 이미 뵀던 분들도 있는데 또 처음 뵙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좀 반가운 마음으로 좀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저 간단하게 그냥 소개를 드리면, 펜스테이트에서 2008년에 박사를 따고, 그 다음에 한국에 와서 조세연구원에서 2년 반 정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 이제 서울시립대에 조인해서 잠깐 이제 딴 데 잠깐 갔었다가 지금 이제 시립대학교에서 계속 근무를 하고 있고요. 전공은 미시 이론 전공했고 게임 이론, 그다음에 재정학, 뭐 산업조직 이런 쪽으로 해서 이론적인 분야로 해서 연구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엉덩이 무거워서 학교에만 주로 있는 편이라서 사실 현실경제 참여하는 적이 많지 않았었는데요. 뭐 이번 기회를 해가지고 현실경제를 좀 많이 알고 또 뭐 여러 가지 또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 듣고 또 혹시나 제가 또 도움될 수 있는 얘기들 전할 수 있으면 뭐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즐거운 마음으로 참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조세 관계가 시립대학이 상당히 센 곳 아니에요? 더군다나 조세연구원에 계셨고 그랬으니까. 예, 저는 조세연구원에 있었었고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세무학과가 또 대학원으로 지금 있어가지고 예, 세무전문대학원이 또 되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예.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멤버들한테 팁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일본 엔이 이렇게 약세고 그런데 지금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에서 도시바에서 가져온 어마어마한 기계를 가지고 뭐 암 치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립선 암에 걸린 사람이 5천만 원에 뭐 몇 번 치료를 해서 낫는다고 그러는데 그 가격이 일본이 상당히 싼데 그 종류도 우리나라보다 몇 개 암을 더 치료를 하고 가격도 3분의 2 이하인데 더군다나 요즘 또 애니 약세가 돼서 거기에 가는 사람이 들어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정보네요. 먼저 암에 아프지 걸려야 아프지 되겠네. 말해야지. 최영기 박사 언제 오셨어요? 예, 지난 또 목요일 오셨죠? 왔습니다. 네. 그 불란서에서는 좋은 구경 많이 하셨어요? 예, 아주 뭐 작년에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아주 즐거웠습니다. 네. 불란서도 데모가 나고 난리 아니에요? 근데 의외로 파리는 조용했어요. 네. 조용했고 뭐 특별한 뭐 빈대의 걱정들을 많이들 하시는데 뭐 그런 거 실질적으로는 뭐 별로 불편한 게 없었고요. 네. 날씨가 좋아서 따뜻하고 아주 햇빛도 좋고 그래서 아주 즐기다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래간만에 김영진 부장께서 나오신 것 같은데 나가셨는지 모르겠네. 계신 것 같은데. 네. 한 말씀 하시면 어떤가? 정말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조선 텔레비에서 요즘은 뭘 하고 계신지 모르겠네. 산업부장일 거예요. 산업부장님. 예. 예. 김 부장 빨리 나오세요. 마이크가 꺼져 있어가지고.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꺼져 있구나. 정말로 오랜만에 나오시고 그다음에 김세영 주필께서는 그 페이스북에
그 종종 글을 쓰시는데 오늘 내가 들어가서 보니까 아주 재미있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한번 그 페이스북에 가서 김세형 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재밌더라고요. 정리가 딱 돼 있어. 김세형 집필 글이 언제고 정리가 잘 돼가지고 복잡한 걸 알기 쉽게 쓰시는데 오늘도 아주 좋더라고요. 아이고. 수도권 이전하고 음. 이재명 씨의 3% 경제 성장에 대해서 어쨌든 제가 직책이 감사가 돼서 신문에 글을 못 쓰게 돼서 조금 약간 서운한 마음도 있는데 또 완전히 손을 놓으면은 세상 일에 관심을 잃을 것 같아서 그냥 페이스북에 감사합니다. 가끔 올리고 있습니다. 예. 근데 계속 쓰시는 게 좋은 것이 안 쓰게 되면 네. 무대져요. 어쨌든 그 아까 우리 석병훈 교수님은 부동산을 잘 하신다 그러고 또 그래서 나중에 이제 강의를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요. 예. 아, 예. 기회 주시면 준비해서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그 내가 어떤 유튜브에서 이렇게 들으니까 일본 엔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미국 국채를 중국이 막 파는데 일본까지 팔으면 곤란하다 해서 미국에서 부탁을 해서 사실 표면적으로는 일본도 그 여러 가지가 어려워서 판다고 그랬는데 이 사실을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팔았더라고. 그래서 계속 엔이 떨어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 세계에는 하도 유언비어가 많아서 무엇이 진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일본 엔이 800 아까 866원까지 내가 봤었는데 오늘은 지금 어떨지 없으면은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주문해 놓고 갈게요. 아, 그래요? 예. 자, 또 다른 말씀하실 거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저 전영섭 교수님 안 들리는데? 예. 해제 요청. 예. 말씀하세요. 어떻게 이게 안 되지? 혹은 이 전영섭 교수 이게 안 되네. 어떻게 해서 나는 잘 들리는데. 나는 안 들리는데. 왜요? 안 들리는데요? 안 예. 들리는데요? 예. 전영섭. 그래? 저는 잘 들리는데 이상하다. 어. 아까 그 컴퓨터가 뭐 어떻다고 그랬는데 마이크는 괜찮으실 텐데 전영섭. 선우 교수님이 통역을 해주시죠. 아이디어네. 우리 저기 우리 전 교수님 한 말씀 하시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중인데. 전영석 교수님. 저기 근데 전 교수님 말씀 예. 소리가 안 들어오네. 아, 그래요? 음성은 켜졌는데 예, 음성은 켜져 있는데 안 되네. 켜져 있는데 손석구만 길리나 이상하네. 제가 뭐 예. 잘못했나? 나갔다 올까요? 예. 그럼 제가? 아, 통화를 하시는. 예. 예. 지금 전영석 교수가 전화로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 전해드리겠습니다. 그 12월 모임은 그 13. 12월 모임은 우리 프레스센터에서 13일 날 6시에 하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나오셔가지고 그 송년 모임이기 때문에 참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제는 매년 주제 없이 12월 달에는 그냥 우리 멤버들이 모여서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매번 가져왔었습니다. 그러니까 12월 13일 6시가 되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23분이 참석하셨는데 근래 없게 많이 참석하셔서 미국 경제나 한국 경제에 대해서 관심들이 상당히 높으시구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이인실 교수님, 내년에는 애들 많이 낳을 것 같아요. 왜 이것도 안 되네. 아, 제가 응석을 안 해가지고요. 예, 예. 네, 안 날 것 같아요. 큰일 났어요, 지금. 더 떨어져요? 예, 지금 낳는 출생아 숫자 이렇게 기록을 보시면 떨어지고 애를 낳을 당사자인 그 1990년도 생 있잖아요. 지금 마지막 남은 그 골든타임 애들. 얘네들이 생각을 바꿀 생각이 없어요. 예. 희망이 없어요. 당분간 없어요. 이 상태로 가면. 확실합니다. 근데 나는 말이에요. 네. 텍스페이어로서 내 텍스를 네. 애들 제발 애 낳아달라고 거기다 투입하는 건 나는 별로야. 그러니까 돈으로 해결될 문제는 아닐 그렇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큰 인식과 변화의 문제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네. 또 하나 이 교수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회 심리학이라는 게 있어요. 네네. 사회 심리학에 보면은 네. 자살 기사가 신문에 많이 나고 매스컴에서 초점을 거기다 대면 자살이 늘어나요. 그렇죠. 예. 안 난다 그러면 남도 안 나는데 뭐 내가 낳는 거야. 이런 사회 심리학자한테 한번 좀 물어보세요. 그건 어떻게 되는 건지. 그런 쪽으로 많이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특히 미디어들이나 아니면 이제 다른 이런 분들이 다 도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끔찍한 세상을 살게 하지 않겠다. 이 미래 세대한테 얘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나 애만 낳으면 잘 키워지겠다, 사회가. 근데 뭐 조금 크게 보면은요. 네. 예전에는 뭐 아들, 딸 구별 말고 하나만 낳아서 잘 키우자 뭐 그걸 국가가 앞서서 선전하던 때도 있었는데 네. 참 세상이 많이 바뀌었고 그리고 이건 세계적인 트렌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죠. 여전히 인구가 늘어나는 나라도 많이 있잖아요. 아프리카나 뭐 이런 애들, 그 중동 쪽 그런 쪽. 근데 그러나 이제 큰 세계 인구 자체는 증가율이 둔화된 건 맞는데 증가하고 있습니다. 계속. 네. 근데 증가하는 것이 있어요. 주로 대도국 중심으로 증가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아프리카요. 그런 쪽이죠. 예. 그리고 내가 만나는 여자분들만 그런지 몰라도 직장 생활 그렇게 신나게 하고 임금도 뭐 억대로 쫙쫙 받고 그러는데 시집 가가지고 막 애 낳아가지고 경력 단절되고 이러는 거 웬만한 인센티브 가지고는 하기 싫을 것 같아. 근데 우리 회장님이 만나시는 분들은 그 사회에서 굉장히 극소수고요. 인 제너럴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 훌륭한 사람들 옆에서 보셔서 그렇지 청년들의 상당 부분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고 이렇게 럭셔리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런 거에 비해서 그들의 기대 수준은 매우 높죠. 예. 그래서 미스매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 근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면 그것과 관련해서 요번에 결혼하는 애가 있는데 자기 아버지한테 내가 뭐 이렇게 결혼을 하게 돼서 미안하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무슨 말 하냐고 네가 3살 때부터 5살까지 그 사이에 나한테 아양 떨고 조롱 부리던것만 해도 충분하다 뭐 그러더라고. 그런데 그런 애를 낳아서 그 즐거움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하도록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사람 사는 즐거움이고 행복인데. 맞습니다. 네. 자, 오늘은 뭐 이 정도에서 마칠까 합니다. 12월 13일 6시 프레스센터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